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작년 하반기에 출시한 CLS 400D입니다. 포도 쿠페로요. 5인승 쿠페로 거듭난 3세대 모델인데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적용해서 300마력이 훌쩍 뛰어넘는 고성능을 함께 갖춘 아주 유니크하고 세련된 그리고 파워풀한 포도 쿠페입니다. CLS 400D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시원한 화면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지는데요. 자, 스티어링 휠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조향이죠. 2.5회전도 아니고 2.3회전이라고 한다면 거의 스포츠카 수준의 조향 성능, 아주 예민한 조향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오른쪽 시프트 업, 왼쪽 시프트 다운,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 기어 레버가 칼럼식으로 스티어링 칼럼의 위로 올렸죠. 그래서 이쪽 센터 페이시 아랫부분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벤츠의 특징이죠. 이런 칼럼 시프트. 그리고 왼쪽에 보면 방향지 시등과 디스턴트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스티어링 휠 위에 버튼으로 올려놓아서 좀 더 쉽고 편하게 엄지손가락으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우로 이런 버튼을 마련해 놓았는데 왼쪽에서는 왼쪽에 계기판, 운전석의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센터 페이시아의 모니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하면 오른쪽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왼쪽 버튼으로는 왼쪽에 있는 계기판에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몇 가지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죠. 계기판 디자인을 스포츠와 클래식,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스포츠, 그리고 클래식,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가 좀 프로그레시브하죠. 일단 저는 클래식이 편합니다. 이렇게 운전자의 취향대로 차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좀 더 아주 다양한 장치들을 센터 페이시아의 모니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연결 볼까요? 연결 보면 블루투스, NFC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NFC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NFC 기능이 있는 폰을 갖다 대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스마트폰과 바로 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모두 대응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가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로를 읽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스티어링 휠 왼편 아래쪽에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대시보드 상에 이런 부분들, 송풍구,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인테리어죠. 전에 잠깐 영종도에서 시승을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이런 대시보드 인테리어의 상당 부분은 벤츠 E클래스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디자인을 볼 때는 분명히 이 차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들어와서 실내에 들어와서 앉으면 이게 E클래스야? 아니면 CLS야? 좀 헷갈릴 때가 간혹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룸미러 아주 태가 없는 무태 안경처럼 룸미러에 태가 없이 유리의 전면을 그냥 노출하고 있습니다. 좀 도회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조금 차가운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자, 이제 뒷좌석 잠깐 보실까요? 네, 뒷좌석입니다. 운전석 시트는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뒀고 그대로 뒤로 옮겨 앉았습니다. 자, 똑바로 앉으면 이런 자세가 되죠. 머리 위 압박감이 아무래도 좀 있죠. 쿠페 라인을 따르기 때문에 지붕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뒤로 처집니다. 그래서 머리 위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지붕을 살펴보면 그나마 이 안을 살짝 파 놓았습니다. 파 놓아서 머리 위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확보할 수가 있게 됐는데 말이죠. 그래도 머리 위로는 좀 압박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 키가 173인데요. 이보다 더 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키 큰 사람들은 뒷좌석에서 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무릎 앞으로는 뭐 충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CLS 3세대 모델서부터는 5인승입니다. 이전에는 포도 쿠페, 4인승 포도 쿠페였죠. 이제 3세대 모델서부터는 5인승으로 바뀌었는데요. 뒷좌석의 변화가 크겠죠. 뒷좌석 가운데 부분 앉아보면 머리 위 역시 왼쪽 시트에 앉았을 때와 크게 다름없는 정도의 압박감인데요. 다만 센터 터널이 뭐 손바닥보다 훨씬 더 높게 가운데 딱 배치되어 있어서 센터 터널이 주는 불편함 또 크고, 시트도 가운데는 살짝 이제 올라와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5인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뒷좌석 가운데 좌석은 그렇게 편한 시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암레스트를 내리면 그 안에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그 앞에 두 개의 컵홀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약간 체중을 싣고 암레스트를 활용을 해도 괜찮을 듯 하고요. 시트는 이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가 들어와 있네요. 버튼이 도어 트림에 있고, 차창을 내리면 거의 완전히 내려가고요. 마지막 여기 이 정도 마지막에 이 정도 유리창이 잠깐 걸리긴 하는데 뭐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창은 전부 열린다 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물론 뒤쪽에 또 쪽창을 어느 정도 약간 남겨 놓았죠. 그리고 열어서 보면 프레임레스 도어입니다. 창틀이 없는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올라가다가 걸리면 다시 절반 정도 리와인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좌우 스위치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좌우 개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뒷좌석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좌우 구분 없이 그냥 합쳐져서 온도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아래 12V 전원구와 5V USB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 역시 독일 세단이죠. 잿더리가 들어와 있네요. 과속방지턱 넘어가는 느낌이 무척 안정감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보완된 그런 느낌인데요. 넘어갈 때는 물론이고 넘어가고 나서도 여타의 잔진동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딱 한 번에 충격이 전해져 올 뿐이고요. 훨씬 더 서스펜션의 느낌이 단단하지만 거칠지 않게 느껴집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죠. 그리고 화면이 커서 전체 주행 상황을 파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자, 21에 7cm, 가로 21, 세로 7cm 정도 넓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방에 떠 있습니다. 아주 전방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네요. 자,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어댑티브 크루즈와 차로 이탈 방지 장치, 차간거리는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가장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80까지 올려보죠. 이 차 올림픽대로니까요. 경기도의 목적지 헤이리 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취소 번호 1에서 4 번호 2 적용.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요? 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벤츠는 전통적으로 고집스럽게 터치스크린을 배제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을 선호하지 않죠. 안전운전에 방해된다라는 이유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조그 셔틀 방식의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직관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터치스크린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벤츠 얘기는 이제 화면이 멀기 때문에 터치하느라고 몸 숙이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썩 동의하기 힘든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교통 흐름이 풀리면서 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차 스스로 이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차로를 잡아서 가고 있기도 하죠. 차로의 중앙을 잘 읽고 있고요. 펑크가 나도 움직일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스페어 타이어는 생략을 했죠. 타이어와 노면의 자잘한 마찰음, 그리고 차창을 스치는 아주 잔잔한 정도의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립니다. 지금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이제 도로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구간에 들어서니까 이 노면 잡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거친 노면을 타이어가 타고 지나가면서 이런 불필요한 마찰음, 잡소리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차의 승차감을 결정짓는 것은 자동차 자체보다는 도로에 있다. 도로를 잘 포장을 하고 유지 관리를 잘 한다면 오히려 모든 차들이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도로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움직이면서 보면 주행 모드를 5개나 있네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듀얼까지 택할 수가 있을 테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달려봅니다. 시트가 툭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 바로 오는데요. 자, 엑셀 뗐습니다. 엑셀 오프. 차간거리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차간거리를 유지하죠. 자, 앞에서 지금 차가 좁은 공간을 파고 드는데요. 역시 잘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그 거리를 벌리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 줍니다. 이런 거를 보면 아주 능숙한 운전자 같습니다. 반자율 운전 시스템이 아주 완성도가 높아진 거죠. 이제 거의 자율운전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농익었다. 반자율 운전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보입니다. 아차 싶을 때, 운전자가 뭔가 중요한 부분을 놓쳤을 때 차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보완하고 대비하고, 만약에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 스스로가 조치를 취하는 단계까지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스마트한 조수와 함께 운전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가 아주 차의 전후 좌우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모두를 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차를 운전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340마력이 71.4kgm의 토크를 가졌습니다. 340마력 대단한 파워죠. 300마력이 훌쩍 뛰어넘는 고성능 쿠페입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가솔린 직렬 6기통이라고 한다면 실키6 운운하는 그런 그 자랑들을 했을 텐데 말이죠. 디젤 엔진인 만큼 조용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에서는 거의 엔진 소음을 듣기 힘듭니다만 시동을 켜놓고 차 밖에서 들어보면 디젤 엔진이구나 싶은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제법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오늘 아주 또 미세먼지가 자욱하고요. 미세먼지 하면 디젤 엔진이 주범이다 라는 편견, 오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라고 한다면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디젤 엔진에 대한 어떤 그 정서적인 거부감은 이제 어쩔 수 없을 듯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디젤 엔진을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을 이끌고 가는, 시대를 끌고 가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동차 산업에서 디젤 엔진은 이제 시대 정신에서 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고가, 가격이 비싸지기도 하고요.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쪽으로 조금 소비자들의 관심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만큼, 자, 어떻습니까? 이제 디젤 엔진은 서서히 디졸브, 페이드아웃 시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디젤 엔진 시승하면서 또 디젤 엔진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또 시승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자, 직렬 6기통 엔진에 포매틱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아주 전후 좌우의 밸런스가 참 좋은 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동을 하는데 차가 앞으로 숙여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쭉 수평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낮추는 정도의 느낌인 거죠. 가속을 할 때도 시트가 좀 몸을 미는 느낌은 있지만 앞이 뜬다, 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자, 속도를 좀 쭉 끌어올려 보는데요. 와, 자, 제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거칠게 움직여도 차의 안정감이 상당히 우수한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어떤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직렬 6기통 엔진을 적용해서 어떤 좌우의 밸런스, 앞뒤의 어떤 힘과 무게의 균형이 잘 잡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겉에서 보면 상당히 멋있고 세련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역시 벤츠의 디자인은 점잖으면서도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쿠페여서 쿠페 스타일을 추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선이 아름답고요. 헤드램프와 그릴의 디자인은 확실히 시선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샤크노스라고 이름을 붙였다죠. 상어의 코를 닮은, 상어의 코를 형상화했다는 그런 그 디자인입니다. 보닛에서 그릴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져 있고요. 예사스럽지 않은 그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배치되어 있는 날카로운 상어의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정도의 인상을 주는 날카로운 그 헤드램프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헤드램프는 멀티빔 방식이죠. 84개의 LED 램프와 4개의 컨트롤 유닛이 조합을 이루어서 아주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빔 프로젝트를 쏘는 것처럼 대양차가 있는 부분에 그 부분만 빛이 안 가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있는 부분에 덜 눈부시게 빛을 조절을 할 수 있고, 하여튼 주행 상황은 물론 상대편의 눈부심까지 방지를 하면서 어떤 그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정도의 기술, 헤드램프 기술을 적용한 아주 최첨단 헤드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벨트 라인이 아치를 이루고 있죠. 마치 루프 라인이 쿠페를 이루면서 뒤로 떨어지는 것처럼 유려한, 부드러운, 여유 있는 그런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어보면 프레임이 없죠.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감각을 좀 더 강조하는 쿠페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어 방식이죠. 프레임리스 도어는 그런 소음 대책에서 좀 불리하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프레임리스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공기저항계수 0.28이라고 하는데요. 시속 90km에서 노면에서
전달되는 아주 자잘한 소리 말고는 이렇다 할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는 전혀 없고요. 아주 도로의 굴곡을 그냥 잘 타고 가면서 편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승차감이 좋은 거죠.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드를 에코로 하고 있군요. 살짝 시속 100에 맞춰 봅니다. 자, RPM이 어느 정도 떨어지죠? 야, 1400. 오, 더 떨어지네요. 1200에도 안 됩니다. RPM이 무척 낮게 배치되어 있고요. 9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8, 7, 6, 5, 4, 3단에 4200까지 올라가네요. 3단까지 떨어지네요. 3, 4, 5, 6, 7, 8, 9단에서 시속 100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1200rpm서부터 아까 4500이었나요? 4000rpm이 넘는 그런 구간에서 엔진의 어떤 그 텐션을, 엔진의 긴장도를 선택해서 좀 더 힘있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지, 느슨하고 여유있게 편안하게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쯤 내 취향에 딱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9단 자동 변속기가 엔진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변속 충격은 뭐 거의 느끼기 힘들고요. 스포츠 플러스로 옮겨가 봅니다. 엔진 소리서부터 달라지죠. 자, 속도가 벌써 이렇게 높아졌어요.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달리는 것 같은데 벌써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무척 빠른 속도인데 운전석에서 느끼는 느낌이 그렇게 뭐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좀 달리는구나 싶은데 계기판을 보면 아우, 이 속도야? 싶은 거죠. 고속주행 안정감이 상당히 우수한데요. 상당히 기대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스포츠 플러스에서 만나는 이런 강한 펀치력, 그리고 이런 놀라운 고속주행 안정감, 아마도 이런 그 고속에서조차 차체 흔들림이 덜 떨리고 어떤 그 실제 체감 속도가 훨씬 낮을 수 있는 이유는 차체의 어떤 거동이, 흔들림이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차체의 그 여러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차체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도 물론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직렬 6기통 엔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340마력의 힘을 내는 것이지만요, 엔진룸의 중앙에 세로로 배치되면서 어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무게중심의 균형추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차체 중앙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체 안정감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차체가 안정될 수 있었고, 그 차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내달릴 수가 있는 거죠. 엔진 출력이, 파워트레인이 아주 힘이 남아 돌아도 차체의 거동이 불안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듯이 고속 주행을 하는 이 느낌 아주 좋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속 주행조차도 아주 편안하게 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속도가 제법 높아졌는데 오히려 엔진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네요. 조용한 편입니다.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고속에서 오히려 더 차분하고 조용해진 느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탁월한 안정감이 먼저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동력입니다. 빨리
빠르게 달리다가도 필요할 때 제동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도의 제동력을 보입니다. 결코 속도에 밀리지 않는 거죠. 속도를 제압하는 강한 제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느낌이 그렇게 거칠지는 않습니다. 거칠지는 않은데 상당히 강한 성능을 뽑아낸다라는 얘기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100m를 전력 질주해서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인데 빠르게 달립니다. 고성능이지만 상당히 품격이 있는 그런 차체의 반응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모드로 계기판을 좀 바꿔볼까요? 자, 프로그레시브 모드로 바꿨습니다. 파란색 개조로 바뀌면서 상당히 좀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을 주죠. 자, 보조장치 어떤 것들이 있나요? ESP,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카메라인 주차 어시스트, 액티브 브레이크,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주의 어시스트, 차선 이탈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등의 아주 많은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운전자가 놓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잘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완해 주고 있는 거죠. 고속 회전 한번 도전해 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속도를 낮추고 다시 돌아 나갑니다. 빠른 속도인데도 좋은데요. 속도를 조금 더 가속 페달에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밟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 늘 코너링을 할 때마다 느끼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잘 돌아 나갑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에 더해서 아주 좋은 수준의 차체 균형, 차체 밸런스가 이런 그 코너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내게 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페는 투도어가 원칙이죠. 아직도 그래서 포도 쿠페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하는 일도 많습니다. 쿠페는 투도어지 무슨 포도 쿠페가 어디 있느냐 라는 얘기죠. 그 정형화된 틀은 어떻게 본다면 깨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쿠페가 투도어일 필요가 있느냐, 포도 쿠페면 어때? 하고 만드는 게 CLS인 거죠. 이제 포도 쿠페 제한된 공간이다 보니까 4인승으로 만들었다가 그 또한 이제 다시 5인승 쿠페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해진 틀, 제한된 공간, 뭐 이런 제한들을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 또 풍부한 상상력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여유 있는 공간을 함께 서로 모순되는 상황들을 소비자들은 늘 함께 원한다라는 얘기죠. 아주 놀라운 고성능에 그 못지않게 놀라운 고연비를 또 요구하는 게,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요구하는 게 또 소비자들입니다. 또한 그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 게 메이커의 숙명이고요. 또 때로는 메이커가 한 발 앞서서 소비자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요구를 쫓아가기도 하고, 소비자와 메이커의 그런 상관관계는 늘 그렇게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뭐 일상주행 영역의 속도, 뭐 시속 90, 100km 이내의 속도에서 움직일 때는 뭐 최고급 세단 부럽지 않습니다. 편안한 주행감, 승차감을 보이고요. 다만 소음 대책 면에서는 프레임레스 도어인데다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에는 다소 조금 취약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고요. 속도를 올린 뒤에 자, 낮춥니다. 제동, 턴, 잘 돌아 나갑니다. 약간 차가 기우는 맛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속도의 회전각이 크기 때문에 차가 좀 많이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요.
그런데도 내가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 바퀴의 사륜구동 아니겠습니까? 네 바퀴가 노면을 딱 붙들면서 돌아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미끄러지진 않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어떤 신뢰, 느낌, 뭐 믿음직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차에 여기저기 들어있는 이 모서리, 각, 예각들이 눈에 많이 거슬리는데요. 자, 도어를 열면 프레임레스 도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예각, 주위에 같이 다니는 보행자 혹은 오토바이 탑승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도어 하단부도 그렇고요. 특히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에서 만나게 된 이런 예각들은 디자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이런 그 주변 교통 환경에 해를 끼치는 부분,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적어도 이런 예각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비슷한 부분을 대시보드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두 개의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된 모니터 상단에 이런 그 햇볕 가리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마를 길게 뽑았는데요. 옆에서 보면 이런 그 예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탑승객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개연성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죠. 메르세데스 벤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프리미엄 브랜드, 최고급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트렁크를 보면 맨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맨철판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위에 뭐 하나 더 떼는 부분들이, 마감재를 하나 더 떼는 부분들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보면 좀 더 정성을 들인다,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 소비자들이 맨철판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1억을 호가하는 차가 맞아?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그 최소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고객을 최고로 모시는, 고객에 대한 그 배려를 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쉽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트립 미터를 리셋을 해서 리셋 후 갈 테고요. 이제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를 할 테고요. 자,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5km/L죠. 아무리 디젤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직렬 6기통에 3.0L 배기량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 갖는 기본적인 그런 효율, 연비 효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겠죠.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작동을 시켰고요. 90에 맞췄습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에 손을 쥔 듯 만 듯 이렇게 얹어서 있으면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자, 벌써 연비는 18.8을 가리키고 있죠. 드디어 약 9분 만에 연비 20km를 넘기고 있습니다. 약 9km 달려왔는데요. 대단한 수준의 연비를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토다이얼이 연비 테스트 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이리 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자유로를 따라서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고요. 거기에서 다시 이수교차로로 빠져서 교대역까지 가는 약 54km, 55km 정도의 거리를 가진 이 코스가 저희 오토다이어리의 공식 연비 테스트 루트입니다. 그래서 오토다이어리 연비 테스트 루트라고 명명을 해봅니다. 네,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여기까지 약 28km고요. 연비는 22.2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연비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전에 시승 과정에서 연비는 아주 형편없죠. 5km도 안 나올 정도의 연비를 보였는데요. 자, 연비 테스트를 위해서 경제 운전을 하니까 연비가 확 좋아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2분 사이에 평균 연비는 24.4까지 올라갔고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5, 지금 24.3은 10km 이상 연비가 좋은 거죠. 대단한 그 경제 운전의 효과가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행 환경이 좋았죠. 평균 그러니까 90km에 걸어놓고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시속 90에 맞춰놓고 쭉 정속 주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연비가 아주 좋아졌고요. 하지만 이전 구간에서 연비가 안 좋아서 지금 평균은 10.8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30분간의 연비니까요. 이제 곧 20 이상으로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 245 35R20, 뒤에 275 30R20 사이즈의 초광폭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요. 초광폭 타이어 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젤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의 효율이 아주 최고 수준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갈 시간인데요. 연비 21.7 기록하고 있고요. 차로를 빠져나왔고요. 아이고야, 그 사이에 연비가 20.8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교통체증,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되는 교통체증은 확실히 연비에는 쥐약입니다. 치명적입니다. 멈췄는데요. 자, 오토스탑, 엔진 시동이 꺼졌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시동은 다시 걸리지 않죠. 홀드가 되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홀드가 된 거죠. 다시 툭 움직이면 상당히 어떤 부드럽게 작동하고 효율적인 엔진 스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 이상 연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밑으로 떨어져 버리네요. 19.6까지 뒷걸음질 칩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이제 교대역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신호 끊겼고요. 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에 멈춰섰습니다. 목적지에 다 왔고요. 연비는 19.2 기록했습니다. 연비는 19.2 기록했고요. 시내 구간에 들어와서 교통체증 때문에 연비를 좀 많이 까먹은 듯 한데, 그래도 19.2라고 하면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2.5보다 약 7km 가까이 7km 가까이 좋은 연비를 기록을 한 거죠. 디젤 엔진에 더해서 9단 자동 변속기의 높은 효율이 서로 아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 정도의 연비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CLS 400D 연비 테스트 여기서 마칩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요. 차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차량 데이터를 보면 스포츠 플러스에서 바퀴의 조향 각도 왼쪽으로 34도, 오른쪽으로 36도, 왼쪽으로 35도, 오른쪽으로 36도고요. 자체 높이, 차량 상승 중이라는 메시지고 뜨고요. 차가 높아지는 게 이렇게 보이죠. 엔진 데이터를 보면 출력과 토크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금세 속도를 높였죠. 시속 100km 금방 조절을 합니다. 차량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죠. 실시간으로. 지포스가 계속 움직이고요. 앞뒤 서스펜션의 작동 방식도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지포스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력이 보여지고요. 가속과 제동을 이제 그래프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차체의 높이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요. 다시 보면 엔진 데이터를 보면서 할 수도 있죠. 출력과 토크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변속할 때 툭툭 쉬프트 업을 하면서 차체가 툭툭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CLS 400D 시승을 했습니다. AMG 라인이었죠. 판매 가격은 1억 750만 원이 됩니다. AMG 라인이 아닌 일반형은 기본형 모델은 9,850만 원이죠. 어쨌든 1억을 호가하는 고급, 최고급 쿠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세대 CLS는 다시 4인승에서 5인승 포도 쿠페로 거듭났고요. 특히 이 차 400D인 경우에 직렬 6기통 엔진을 세로로 배치를 해서 무게 균형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고속 주행 안정감이 아주 탁월하게 다가오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아주 차분한 그 균형을 갖추고 있어서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체감 속도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어떤 그 무게 배분 밸런스를 갖춘 쿠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어떤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하고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갖춰야 될 아주 여러 가지 디테일한 섬세한 고급스러움은 차체 이곳저곳에서 아주 자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최고급 수준의 포도 쿠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굳이 아쉬운 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E클래스와 인테리어에서 E클래스와 너무 구별이 안 되어 있어서 특히나 강한 개성을 중시하는 쿠페의 성격을 어느 정도 좀 갉아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고성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CLS 400D 시승을 했습니다.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